개발법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제 개발계획이 나오겠죠. 개발계획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입니다. 개발계획은 원칙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수립을 해야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뭐였죠? 그래서 첫 번째가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두 번째는 미개발 지역에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 지역, 그 다음에 주상공유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그 다음에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이런 데서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그냥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 뭐뭐는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거 옳은 지문입니다.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개발법에서 지구단위 계획은 무슨 계획이? 실시계획. 그건 좀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다 개발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그냥 다 들어가는데 몇 가지 사항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있죠? 빡세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계, 그 다음에 수용 또는 사용이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그 다음에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요거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 그 다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를 받는데 이 동의는 수용이랑 환지 중에 언제 동의 받죠? 환지 방식일 때. 그리고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근데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동의 안 받아도 되죠? 국가나 지자체. 이때 동의 요건 산정할 때 면적에는 국공유지는 포함. 소유자 공유일 때는 1명. 구분 소유자일 때는 각각 공람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면 사람 취급 안 하니까 공람 공고일 전에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사람은 추가 산입하지 말 것. 그 다음 동의했다가 철회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 갑이 동의했다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죠. 그러면 을도 동의한 것으로 봅니까? 양도인, 기존 토지 소유자, 변경 전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죠. 그 다음에 동의를 받을 때는 전체 사유 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관리청에 동의를 받습니다. 이게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그 다음에 개발계획은 관리계획보다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들어맞게끔 수립을 해야 되고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 안에 주거기능뿐만 아니라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수립하는 기준은 누가 정할까요? 국장. 기준은 국장이에요. 그럼 누가 수립하죠? 지정권자. 이제부터는 딱딱 지정권자밖에 안 나오죠. 보면 1번 옳은 것.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뭔가 문장이 그럴싸하게 써져 있지만 그냥 막 다 틀린 엉망진창의 지문이죠.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일은 없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겠죠. 그러니까 지정권 맨 앞에 주어가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 뭐 승인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구역 박 보이죠? 박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 아니고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죠. 지금 지문처럼 지정하기 전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면 꼭 전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 말인데 아니죠.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후에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모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3번 정답. 지정권자는 수용 방식 아니고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는 환지 방식 예상. 그리고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그 다음에 이때 공람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늘어나죠. 사람 취급 안 하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줄. 공람 공고일 후가 아니라 공람 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증가된 사람은 추가 산입하지 말 것.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하죠.
노트에 20페이지, 21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정은 항상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하는지, 지정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지정할 때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을 때의 효과, 그 다음에 아까 국계법 문제 풀 때 나왔었는데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행위 할 때도 허가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각각의 요건들. 다섯 번째, 지정하고 나서 해제 사유. 누가 지정하냐라는 건데 누가 지정하는 거죠? 채용? 지정권자가 당연히 지정을 하죠. 그래서 일단 원칙, 누가 지정합니까?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랑 똑같다고 했죠. 시, 도, 대도시.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근데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칠 때에는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세 번째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네 번째는 국장한테 제안하는 경우가 있고 국장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서 요청을 하는데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치죠? 자문을 거쳐서 요청을 하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하는 사람은 시행자가. 근데 이 시행자에서 빠지는 사람 있죠.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 중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민간만,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하죠. 그 다음 제안서를 제출할 때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에 걸치면 제안서는 어디다가? 면적이 큰 데다가 제출을 하고 제안받고 답변 주는 기간이 1개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개월 연장할 수 있고 비용은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이게 누가 지정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 여기 국장한테 제안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 제안 누가 하죠? 시행자. 그러니까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도 시행자입니다. 그 시행자 중에서 누구?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제안을 하죠.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요청하는 사람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국장한테 요청하는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청이 요청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하냐라는 건데 이것도 관리계획 결정제도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 만나는 지정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겁니다. 그래서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기초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의 기초사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견 들을 때 우리가 관리계획에서는 열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공람이라는 표를 씁니다. 공람 공고를 하죠.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리고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는 대부분 며칠?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공람기간 안에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는 기간이 여기는 30일, 아까 관리계획은 60일. 그 다음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뭐 안 해도 되죠?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면 되죠. 그 다음에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람기간이 끝난 후 뭐 해야 되죠?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협의심의는 지방은 지방이랑 국장은 중앙이랑. 인데 이 협의를 국장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 다음에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을 때. 얘는 협의를 국장과. 이게 지정하는 절차. 그래서 누가 지정하는지,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지역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죠. 도시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첫 번째,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비도시 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비도시 지역 중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도로로 연결되어 있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도 지정할 수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지역 여기를 묶어서 이제 미개발 지역 이렇게 불렀었죠. 이런 지역에서는 면적만 된다라고 무조건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계획 수립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 N은 어떻게? 계획대로. 그래서 조문에는 이런 미개발 지역들,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계획상 개발하겠다라고 정해놓은 곳만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계획이 없을 때 N은 어디만? 용도지역의 개념상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랑 계획관리지역 여기만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어디에 지정하는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면적이랑 계획 수립 여부에 관한 기준을 싹 다 무시해버리는 곳이 있죠? 무슨 지구 붙으면. 첫 번째, 취락지구. 두 번째는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네 번째는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여기서 제외되는 곳이 이런 데서는 이 위에 있는 기준들을 싹 다 무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요게 이제 2번. 어디에 지정하는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지정을 했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여기 뭘로 봐주죠?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관리 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단 어디선 그렇지가 않죠. 취락지구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지정 효과.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서 요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이런 거 할 때 특광시군한테 허가받아야 된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 지정할 때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고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각각 얼마라고 했죠? 그래서 분할할 때에는 분할되고 나서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결합할 때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이 하나 이상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해제 사유 해서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죠.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시행자를 정하고 그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사가 쭉쭉쭉 완료가 되고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하죠. 요건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할 때. 근데 미국 공일 때는 순서 바꾸죠. 먼저 구역 지정을 먼저 하죠. 그리고 나서 그렇죠. 개발 계획을 수립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이 하면 되겠죠. 시행자를 정하고 그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 신청을 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나서 해제 사유에서 숫자 뒤에 실시 계획 나오면 얼마였죠? 3년. 숫자 뒤에 개발 계획 나오면? 2년. 숫자 뒤에 실시 계획 나오면? 3년. 그래서 실시 계획 3년, 개발 계획 2년. 안에 안 하면 2년,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근데 여기 거꾸로 할 때. 거꾸로 할 때는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5년. 5년으로 바뀌죠.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해제합니까? 네, 사업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여기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근데 환지 방식일 때에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요거 치죠. 요 한 문제 무조건. 쉽죠? 뭐 쉽죠? 이렇게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옳은 것. 도시개발구역 원칙은 누가 지정하죠? 여기 시, 도, 대도시. 근데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는 국장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협의를 국장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지정할 때 국장한테 승인받고 지정하는 건 이런 건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지자체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자체는 지가 지정하면 돼요. 시도지사는 지가 지정하면 되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요청을 해야지 직접 지정할 수,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음 3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 도,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줄이면 이게 바로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죠? 협의. 근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러면 국장이 지정을 하는 거지 지정할 자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둘 이상에서 협의하는데 협의가 안 될 때 여기 있었죠?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에 첫 번째에 있으니까 이건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지 국장이 지정할 자를 정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때는 뭘 거치죠? 자문.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30만 제곱. 자, 여기 보죠.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제한을 누구한테 하죠? 국장한테. 그러면은 자,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도 아까 시행자라고 했죠. 그 사람들은 원래 시행자니까 원칙적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제한을. 근데 이 요건이 갖춰졌을 때는 국장한테만. 그럼 지금 면적이 20만이죠. 요건이 안 갖춰져 있죠. 그럼 누구한테? 원칙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한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도 시행자이기 때문에 시장 제한하면 되는데 요 요건이 갖춰졌을 때만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국장, 나머지 경우에는 원래 그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오케이. 3번. 농림지역의 취락지구 동그라미 하나 할까요? 3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비도시 지역이죠. 비도시 지역이니까 미국공 중에서 미개발 지역이니까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성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맞죠? 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는 수용이랑 환지 중에 언제? 환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 환지 방식이라고 돼 있죠. 근데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동의 안 받아도 되죠? 국가나 지자체. 지금은 시행자가? 조합. 그러니까 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이런 것들 나오면은 일단 사업의 시행 방식을 확인하셔야겠죠? 수용인지 환지인지. 그 다음에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는 아닌지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지 방식 맞고 국가 지자체 아니니까 이제는 동의를 받는다. 2번이 맞죠? 그 다음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람을 실시하여야 하고 공람 기간이 끝난 후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건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100만 이상일 때. 지금 3만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100만 이상일 때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거고 나머지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거 볼까요? 농림지역이죠. 미개발 지역인데 원래는 기본계획이 없으면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계획이 없으면 자연녹지랑 계획관리지역 즉 농림지역이니까 계획 수립이 안 돼 있을 때는 지정할 수가 없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여기는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일 때는 면적, 계획 수립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문제의 면적이 3만이라고 돼 있었는데 비도시 지역은 원래 30만 이상이어야 되지만 3만이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취락지구니까. 그리고 계획이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취락지구니까.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도 아니죠. 취락지구니까. 원래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데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예외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같이 봐야 되니까 요거는 해제 사유랑 섞여 있는데 우리 노트는 22페이지
전부 한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죠? 토지 소유자나 주화. 근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2분의 1 병행. 그래서 면적 2분의 1 이상이랑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동의했을 때. 그 다음에 1은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에는 지자체 등이 전부 한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는 4명입니다. 4명.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신탁업자. 그래서 기출문제. 국가가 아니다. 그게 기출문제였죠. 지자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국가. 그게 기출문제였고.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 사유는 여기 실시계획, 인가. 요걸 중심으로 정리했죠. 그래서 1번은 1년, 2번은 2년, 3번은 취소, 4번은 부도파산. 그래서 1번 1년이라는 건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거나,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뭐 안 했을 때? 착수. 그 다음에 취소는 실시계획 인가 뿐만 아니라 시행자 지정도 취소했을 때, 그 다음에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 이럴 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요거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지정 해제 사유는 숫자 뒤에 실시계획 나오면 3년, 개발계획 나오면 2년. 이렇게. 자,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4번에 해제 사유를 옳게 연결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번은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이라고 되어 있고, 6번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 이렇게 구분 한번 해보죠. 기읍.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왔으니까 해제 사유겠죠. 4번에 들어가면 되겠죠. 뒤에 실시계획이 있으니까 3년이 맞죠.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 의해서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요거는 요 취소. 6번에 들어가면 되겠죠.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 변경 사유죠. 6번에 들어가는 거고, 니은은.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1년 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지자체 중에 이건 5번에 들어가는 거. 2분의 1 병행 중에 1입니다. 여기 제가 보면은 시행자 변경 사유는 실시계획 인가를 제가 중심으로 정리했죠. 그러니까 3개가 부도파산 빼고 나머지 3개는 실시계획 인가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실시계획 인가. 그러니까 1년, 여기 1년은 요 1년이 어디 있냐면 거기 있을 텐데 어디? 미음에 있죠. 미음에. 시행자 변경 사유의 1년은 미음에 전부 한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으로서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이게 1년. 시행자 변경 사유에서 1년. 그러니까 방금 봤던 디귿이랑 미음, 요걸 좀 구분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시행자 변경 사유에는 요거 실시계획 인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실시계획 인가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리을.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도 6번이겠죠, 이건.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사업의 착수는 2년. 그 다음에 비읍. 2분의 1 이런 거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자체 등이 하는 경우겠죠? 국공유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이랑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동의했을 때, 요 5번에 들어가면 되겠죠. 5번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나왔으니까 이것도 해제 사유. 그래서 4번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해제 사유는 기읍이랑 시읍.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디귿이랑 비읍. 나머지는 6번에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 좀 구분해서 넘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뭘 하나 봐요. 옆에 OX 지문에 3번 한번 볼까요?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걸 도시개발 사업의 위탁시행이라고 부릅니다. 위탁시행. 그러니까 도로, 공원, 철도, 항만 이런 것 같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설치하기 힘든 거,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에다가 위탁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행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4번 지문 한번 보면은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주택공사가 이를 대행하여 할 수 있다. 아니죠. 공공시행자가 민간인 주택건설업자,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신에 주택공사한테 대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신 행하게 할 수 있다.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그래서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이런 업무를 대신 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위탁시행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3번에 그 다음에 대행이라는 거 이것도 최근에 몇 번 나왔었죠. 대행도. 그 다음에 주어. 일단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일단 소유자 몇 명이 모이죠? 50명이나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7명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하죠. 그 바로 뒤에 나오겠죠. 바로 밑에 나오죠. 조합은. 이렇게. 백신을 맞고 며칠 쉬라는데 지금 점점 어지러워 가고 있는데 지금 자, 정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정관에 대해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죠. 이거 누구한테 하죠? 지정권자. 그리고 인가 신청할 때 동의받아야 되죠.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게 아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요건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동의자수 산정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아까 개발계획 수립할 때랑. 그 다음에 인가받고 나서 뭐 해야 조합이 성립하죠? 등기. 법인이니까. 등기를 해야 비로소 사람이 되죠. 자, 총회라는 게 있는데 총회는 조합원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법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그래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관계없고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면 누구든지 조합원이 되죠. 그 다음에 대의원회는 조합원이 얼마 이상일 때? 5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사항을 조합장,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이 실행에 옮기죠. 이 사람들 묶어서 임원은 첫 번째 금지 의무가 있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고 그 조합의 다른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결격사유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임원이었던 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언제 자격을 상실하죠? 다음날. 개발법은 다음날, 보통은 당연퇴임.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법에서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되는 게 정화나 게임의 정관, 한지계획, 개발계획,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 이런 것들은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거. 근데 한지계획이나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하고 해산의 경우에도 청산금의 징수 교부가 완료된 이후에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 이렇게 자 보면은 옳은 거.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 등기해야 되죠. 등기.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네, 2번 정답. 3번은 여기 나오면 안 되겠죠. 정비법의 결격사유죠. 이렇게. 그다음에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날. 그다음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실시계획은 빠져야겠죠. 환지계획이랑 개발계획은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는 게 맞는데 실시계획은 총회의 정권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발계획은 대행할 수 없지만 실시계획은 대행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문제 안에 좀 많은 내용을 넣다 보니까 문장이 막 2개, 3개 연결해서 넣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좀 표시를 잘 해놓으셔야겠죠. 정답을 나눠드렸으니까 풀어보시는 건 관계없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다음 주에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풀어보시고 뭐 문장이 좀 여러 개 겹쳐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그냥 체크만 해두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실시계획인데 자 개발법에서 실시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게 뭐죠?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아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봐주니까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이거 누가 하죠? 지정권자.
지정권자.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오죠, 노트에.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 고시가 되면은 실시계획의 내용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의지합니다. 다만 종전의 관리계획 내용이랑 실시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 뭐가 우선하죠? 그래서 조문에는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걸 알고 있어도 만약에 시험 문제에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똑같은 말인지를 알 수 있어야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실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니까 고시된 내용으로, 즉 실시계획의 내용으로 바뀐 걸로 봐주겠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국장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작성할 때 N은 누구한테 의견됐죠? 시, 도, 대도시. 시도지사가 인가하거나 작성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옳은 것. 사업 시행 방식은 실시계획에 의해서 실시계획에서 결정되면 아닙니다. 개발계획에서 정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 수업 같은 데 보면은 개발계획의 내용에 쭉 보면 한 5번이나 6번쯤에 나와 있을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이라는 게 개발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에서 사업 시행 방식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환지 방식일 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시계획에서 그 뒤에 사업 시행 방식을 정하면 개발계획에서는 사업 시행 방식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동의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입니다. 이것도 틀린 게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의 원칙적인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조합. 무조건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원칙적인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조합.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된 내용 중 국계법에 따라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죠? 이 경우 종전의 내용과 저촉되는 사항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즉 실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국장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누구한테 의견듣죠? 시, 도, 대도시.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실시계획에 뭐가 포함되어야 되죠? 지구단위 계획. 워낙에 많이 나와서 또 한 번 지문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이거 누가 하죠? 지정권자. 그 다음에 노트에 그 밑에 잠깐 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 방식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그리고 이 두 개 섞어서 하는 게 혼용 방식이죠. 수용 방식은 어떨 때 하는 거죠? 집단적인 조성화 공급.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도 집단적인 조성화 공급은 수용 방식. 그 말 안 들어가면 무조건 한시 방식이라고 하시면 풀립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조성화 공급이 필요할 때는 수용 방식, 나머지는 환지 방식인데 환지 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이나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서.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을 때, 이럴 때는 수용 방식으로 하기가 곤란하니까 환지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섞어서 하는 게 혼용 방식이죠. 혼용 방식에는 분할 혼용 방식이랑 미분할 혼용 방식. 그래서 분할 혼용 방식은 구역을 나눠서 하는 거, 미분할은 나누지 않고 하는 거.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네. 지정하고 나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당연히 아까 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 시행 방식이 정해진다고 했으니까 개발계획을 변경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뭘로 바뀌는 건 안 되죠? 수용 방식으로 바뀌는 건 안 되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바꾸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참고로 보시고, 조합 같은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용 방식. 아까 수용은 국계법에서 공법상 수용 모아서 볼 때 잠깐 나왔었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공공이랑 민간 모두. 근데 이 중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민간은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수용할 때 무슨 법 준용하죠? 공지법. 근데 공지법 준용 안 하는 특례가 있겠죠. 첫 번째,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는 언제?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어쨌든 사업 시행기간 안에. 그 다음에 사전 현금 보상을 예외로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이
토지 상환 채권이죠.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은 공공만 발행합니까? 모든 시행자가 발행합니까? 모든 시행자가. 그리고 민간은 채권 발행할 때 뭐 받아야 되죠? 보증. 그리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채권 발행할 때는 누구한테 승인받죠? 지정권자. 그 다음 수용보상금은 원래는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발행하고 수용보상금의 전부에 대해서 발행합니까? 일부에 대해서 발행합니까? 일부. 그 다음에 발행 규모는 도시개발사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다음에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니까 뭐 주면 되죠? 토지 주면 되는데 뭐까지? 건물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율은 누가 정하죠? 발행자가. 그리고 상환자 들어가니까 무슨 증권? 김영식 증권. 이라서 이전할 때 있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 원부에 기재하는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원형지라는 게 나오는데, 원형지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얼마까지? 3분의 1 이내에서만 공급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원형지를 공급할 때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는 계획이 공급계획. 그리고 승인 내줄 때 조건 붙여서 승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시행자는 이 승인을 받고 나서 원형지 개발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급계약. 그리고 개발자로부터 무슨 계획을 제출받죠? 세부계획을 제출받아서 이 세부계획의 내용을 어디에 반영해 주죠? 실시계획에 반영을 해요. 실시계획에. 이게 공급의 절차. 그 다음 원형지 개발자 아무나 될 수가? 그래서 거기 나오면은 딱 정해져 있죠.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내지는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리고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 이런 사람들만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고, 아무나 받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 선정할 때 원칙은 방법이 수의계약으로. 근데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는 경쟁입찰. 근데 경쟁입찰 결과 이외에서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형지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죠? 협의해서. 그래서 개발계획이 반영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랑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원형지는 가격이 싼 땅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이거 팔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일정 기간이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공사 완료가 뒤에 되니까 5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전까지는 매각을 할 수가 없다. 단 누구는 팔아도 되죠? 국가나 지자체. 근데 뭐 임대주택 용지라든지 공공문화시설 용지 이런 것들은 미리 승인을 받으면 팔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원형지 여기 보면은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은 지정권자가 내준 거죠. 그러니까 시행자나 원형지 개발자가 잘못했을 때 시행자가 제출한 계획이 공급계획, 개발자가 제출한 계획은 세부계획. 이거 이행 안 할 때 1번, 2번. 거기 보면 25페이지 옆에 승인 취소 사유, 계약 해지 사유 나오죠. 승인 취소 사유 1번, 2번이 공급계약 이행 안 하거나 세부계획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승인 내줄 때 조건 붙일 수 있죠.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는 건 계약은 시행자랑 원형지 개발자 사이의 문제니까 얘가 정해요. 개발자가.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업에 착수 안 할 때, 두 번째는 착수했는데 사업을 지연시킬 때, 세 번째는 홀랑 팔아버릴 때 원형지, 네 번째는 계약 내용 위반할 때. 이럴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이 계약 해지는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일단 2회 이상 시정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 안 들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원형지. 그 다음에 조성토지. 조성토지는 이거 공급할 때 어떻게 공급하죠? 방법이? 경쟁입찰. 근데 예외적으로 추첨하는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외운 게 추첨하는 거. 그래서 국민시설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그 다음에 공공택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공장 용지,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공급 신청량이 공급량을 초과할 때에도 추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수의계약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죠. 수의계약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공급 계획에서 정한 공급량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원래 수의계약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공적이거나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수의계약으로 공급받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신청량이 공급량을 초과해버리면은 이 사람들끼리 경쟁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끼리 추첨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뭐 조성토지 가격은 어떻게 하죠? 감정가. 근데 감정가 이하로 공적인 것들은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앞 페이지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선수금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이 좀 다르죠. 공공시행자는 개발계획 수립고 후에 면적의 얼마? 10%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면 되고 민간은 실시계획 인가 후에 면적은 전체, 면적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저당권을 말소하고 공사 신청률이 10%. 보면은 9번 옳은 것인데 지방공사가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자, 여기 지방공사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공공. 그럼 동의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안 받아도 되죠. 지방공사는 공공이니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2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일부만. 전부를 줘버리면 환지랑 똑같아진다고 그랬죠. 일부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 누구한테 승인받죠? 지정권자. 토지상환채권 이유는 발행자가. 다음 시행자는 공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5번 정답. 이런 것들은 기출지문이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원형지 틀린 것인데 국가 또는 지자체인 시행자는 복합개발 등을 위해서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공모에서 선정된 자도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죠. 그 다음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승인을 할 때에는 용적률 등 개발 밀도, 토지 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철 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조건 붙일 수 있다가 그게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원형지 개발자인 국가는 매각 제한을 매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보는 순간 중간에 있는 말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를 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그 기간 안이라도 매각을 할 수가 있죠. 날짜는 맞죠. 중간에. 그 다음에 원형지 개발자가 세부 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자, 개발자가 착수를 안 했죠. 개발자가 잘못했죠. 이럴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계약을 해지할 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요거 맞고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원칙 수의계획 아무나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학교나 공장 부지를 직접 이용하는 자는 경쟁입찰. 근데 경쟁입찰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이렇게. 그다음에 11번 조성토지인데 옳은 것. 공공시행자는 개발계획 수립고 시 후에 사업시행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10%.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10%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면 되죠. 지금 전체 토지라고 하시니까 이건 100%를 말하는 거죠. 아니고 10%. 그 다음에 이번에 민간 시행자는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 공사 신청률이 10%. 오케이. 그래서 공공은 개발계획 수립고 시 후에 면적 10%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민간은 소유권을 100% 확보하고 공사 신청률이 10%. 그리고 민간이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인가 후에 시점이 한참 듭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여기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은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안 듣고 있죠? 자, 다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조성토지, 원형지를 공급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조성토지는 방금 보신 대로 실시 계획에 따라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만 하면 됩니다. 제출만 하는 거지 조성토지에서는 따로 공급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시설을 원하는 설치 등을 위해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3번 정답.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추천. 그 다음에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얘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어디서 본 거 같죠? 환지방식 이거는. 환지방식. 아까 조성토지 가격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감정가. 근데 예외적으로 공적인 것들은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토지평가협의회 이런 것들은 수용 방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환지 방식에서. 그 다음에 12번 이제 환지 방식인데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맨 처음에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환지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한 이후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환지 처분을 합니다. 환지 계획 수립할 때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죠?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고 환지 계획의 내용에는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입체 한지 이런 것들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환지 계획을 인가받죠. 근데 환지 계획은 따로 고시는 하지 않습니다. 환지 계획 인가 누가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나서 사업에 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을 시켜주고 의견을 청취한 다음 필요한 조치가 끝나고 나면 누구한테 준공사를 신청하죠? 지정권자. 준공사는 다시 지정권자. 환지계획 인가만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준공사를 받고 나면 며칠 안에?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환지 처분을 하려고 할 때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소유자들에게 통지를 해주고 지자체 공보에 환지 처분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라는 거. 그러면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언제 소멸하죠? 소멸하는 권리는 끝나는 때. 취득하는 권리는 다음 날, 소멸하는 권리는 끝나는 때. 이렇게 이런 것들 한번 보죠. 옳은 것 12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 환지 계획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번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환지 명세는 환지 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권리를 빼든지 뒤에 걸 청산 대상 토지 명세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죠. 그래서 권리를 표시하는 건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거에만. 그래서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라고 하든지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3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나는 환지 받기 싫어요 라고 하면 이때 임차권자의 동의도 같이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환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원칙 50%를 넘지 못하죠. 근데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그 다음에 소유자 얼마가 동의하죠? 거기 26페이지 노트에 그 위에 토지 부담률 보입니까? 원칙은 50%를 초과할 수 없죠? 위에 그림 그 네모난 박스 옆에 토지 부담률이 있고 원칙은 50%를 초과할 수 없는데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소유자 얼마가 동의한다고 했죠?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60을 초과해서도 정할 수 있다. 생각보다 없는 게 없는 자료입니다. 군데군데 뭐 제가 다 찔러놨습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을 초과해서도 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5번. 입체한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70% 이하일 때에는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입체한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환지전 토지에 뭘 가지고 있던 사람은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죠? 주택. 환지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입체한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토지가 있어서 피는 거예요? 어디 말입니까? 5번 지금 어디가 5번 만장이에요? 네. 진짜 네. 신청대상을 제외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더 말이 있다는 거죠. 환지전 토지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요거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자, 환지 사업으로 인해서 나의 제한받는 사용 수익 권능을 환지 처분, 여기 환지 처분 공고일 이전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다만 처분 권능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채비지 목적으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용 수익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분까지도 할 수 있죠. 처분까지도.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보면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임의적인 거죠. 이 경우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도 함께 아울러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번. 시행자는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 장애가 된 물건이 그 토지에 있는 경우 해당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은 원래는 효과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요때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를 쓰면 되는데 사용 수익을 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있을 때에는 사용 수익 이렇게 바꾸었죠. 사용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죠. 장애물을 치울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 못하는 건 아니고 사용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 수익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할 수 있죠? 처분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된 채비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러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 이전에 처분이 된 거죠. 법률 행위를 한 거니까 이때는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 다음에 4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가 없는데 원칙적으로 처분 권능은 거기 남아있어야죠.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용, 수익할 수 없고 처분이 빠져야 돼요. 처분. 네, 처분은. 채비지 목적으로 지정이 돼야 처분 권능이 넘어오는 거지. 원칙적인 환지 예정지는 처분 권능은 종전 토지에 남아있는 거죠.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종전 토지를 사고 팔고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인해서 지역권 또는 임차권 등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해당 당사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와 좁다의 효과죠. 첫 번째는 임대료 증감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러이러한 손실보상 누구한테 청구하죠? 시행자에게. 그래서 시행자는 소유자한테 뭘 행사하죠? 구상권.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은 여기 공사 완료 이후의 절차겠죠. 보면은 채비지는 누가 가져가죠?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반대로 써놨죠. 반대로.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죠? 다음 날. 아까 취득하는 권리는 항상 다음 날. 취득하는 권리는 다음 날, 소멸할 권리는 끝나는 때. 끝나는 때.
그래서 채비는 시행자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2번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환지되기 전에는 이상하게 생겼죠. 이렇게 지 맘대로 생긴 토지가 있었는데 요거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환지를 받게 되면은 원래 내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이쯤이라면 요쯤으로 환지를 지정받는 게 원칙이지만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요쪽에 환지를 지정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 여기에는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재판상 처분이 내려져 있는 거죠. 뭐 증거 보존 처분 같은 거. 그러면은 내가 환지를 받는 토지로 영향을 미친다라면은 여기 따라와야 되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면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남아 있어야 됩니까? 따라와야 됩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여기 그대로 남아 있어야겠죠? 근데 보면은 여기 지문에 보면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는 환지의 존재라고 여기 존재하는 곳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죠.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언제 소멸하죠? 끝나는 때. 취득하는 권리는 다음날, 소멸하는 권리는 끝나는 때. 취득하는 권리는 다음날, 소멸하는 권리는 끝나는 때. 그 다음 청산금, 결정은 언제 하죠?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 확정은 다음날.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 확정은 다음날. 그리고 이 이후에 청산금을 징수 교부를 해야겠죠? 근데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미리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볼까요? 청산금은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하여야 하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이 된다. 맞죠?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네,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사업 시행 후 토지가액 총액이 사업 시행 전 토지가액 총액보다 줄어든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감가부상금을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자, 감가부상금이라는 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환지 계획구역 전체 토지가액이 100억이었습니다. 근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나니까 90억 이렇게 줄어든 거죠. 그럼 이렇게 감가된 만큼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만. 비행정청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비행정청은 손해봐가면서 사업을 할 일이 없죠. 행정청이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행정청이 사업을 하면서 공공시설 용지 같은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감가된 만큼을 보상해 주는 걸 감가부상금이라고 합니다. 이 감가부상금은 청산금이랑은 완전 별개입니다. 자, 청산금이라는 건 여기 환지 처분을 하고 나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면 그 뒤에 등기하고 그 다음에 청산을 하죠. 이때 등기는 며칠 안에 하죠?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그 다음에 청산금이라는 건 자, 여기서 내가 환지를 하면서 이 토지를 받은 겁니다. 그럼 내 권리 면적보다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거 판단해 가지고 내 권리에 대해서 가격을 정산해 주는 게 청산입니다. 근데 요거는 감가부상금이라는 건 전체 환지계획구역의 지가가 하락하는 거죠. 토지 가치가. 그거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시행자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청산도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보면은 자, 내 원래 권리가액이 1억인데 5천만 원짜리 토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시행자로부터 5천만 원을 청산금을 받아야겠죠? 5천만 원 청산금 받고 감가부상금 또 따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별개니까. 완전 별개니까. 이건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내 청산금이라는 건 내 권리에 대한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을 해주는 거고, 이건
전체 구역의 가치가 하락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손실보상금. 그러니까 청산금을 받든 말든 관계없이 행정청인 시행자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손실보상을 해준다라는 거. 이렇게 청산금이랑 완전 별개입니다. 완전. 이렇게.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자, 2번까지만 보죠. 2번까지만. 정부법에. 간단한 거니까. 자, 옳은 거. 정비 사업이 세 가지가 있죠. 1번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정비 기반시설 어떻죠? 극히하다. 그 다음에 노블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그냥 열하게 아니고 극히 열하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택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2번 질문 아닙니다.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 노블량 건축물은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노블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게 재건축 사업. 그 다음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죠?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러니까 이번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임차권자 아니고 지상권자. 그럼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죠? 건축물 또는 아니고 및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는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번 정답이죠. 그 다음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은 공동이용시설이 맞는데 공원, 공용주차장은 정비 기반시설이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노블량 건축물. 그래서 40년이랑 20년 이상 30년 이런 거 있었죠. 40년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40년까지 보수 보강에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신축하는 데 드는 빈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옆에 OX 지문에 나와 있죠? 2번에. 그 30년이 아니라 40년이죠. 그 다음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 이런 것들은 20년 이상 30년 이하. 그래서 이런 숫자들. 그 다음에 정비 기반시설이랑 공동이용시설. 이런 것들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맨 처음에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죠. 그리고 나서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죠. 자,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누가 수립하죠?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수립하죠.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10년 단위로. 재검토는 5년마다. 그 다음에 이 시를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면은 대도시랑 대도시가 아닌 시. 대도시는 수립을 해야 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래는 해야 되죠?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인정하면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도시 시장이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얘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안 받습니다. 대도시장은.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의회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민은 14일, 의회는 60일 안에 답변을 줍니다. 그 다음 이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구역별로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 정비계획을 입안하는데 이거 누가 입안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되고 구청장 등은 직접 할 수는 없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게 각각의 권한자.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입안할 때에는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심의 거쳐서. 이때 주민한테 건드릴 때 며칠이었죠? 30일. 그 다음에 의회는 60일입니다. 정비법에서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거 30일이 3개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가 정비계획 위반할 때. 그 다음에 여기 지정하는 절차죠?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그 다음에 요거 해제할 때 똑같이 합니다. 정비구역을 해제할 때 다음 주에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나올 건데 절차는 똑같이. 그때 이게 30일.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 공람을 해야 되는데 그때 주민한테 긋는 게 30일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하기 전에. 그래서 30일이 정비법에서 3개. 나머지는 14일. 이렇게.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되면 여기 뭘로 봐주죠? 거의 30페이지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이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아까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보는데 정비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요거는 거꾸로 됩니다. 국계법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정비 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은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비구역으로 봐줍니다. 정비구역으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로 안에 보면은 뭐 고시, 보고, 열람이 있는데 이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죠. 문제 한번 보면은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까지만. 군수는 빠져야겠죠. 그리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재검토는 5년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 이 사람이죠?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기본계 원래는 수립을 해야 되지만 도지사가 인정하면 아니할 수 있다. 인정하면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인정하면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권자. 거기 밑줄 하죠. 정비계획 위반권자. 정비계획 위반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30. 정비계획 위반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30일. 기본계획은 14일인데 이거 구분하셔야겠죠. 정비 기본계획 요거 나오면 14일. 근데 정비계획은 30일.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된 걸로 보는 거죠. 지정의 효과로서. 정비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5번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해당 지자체 공보에 고시 동그라미 하죠. 고시.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국장에게 그 지정 내용을 보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관계서류를 일반이 열람 동그라미. 이게 바로 고시, 보고, 열람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라고 조문을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예전에 한번 이걸 숫자를 바꿔내가지고 순서를 바꿔낸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시, 보고, 열람이 바로 5번 지문.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뭐 해제 사유부터가 나오죠. 그래서 해제 사유부터는 다음 주에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